기대는 숨결. 유해수. 오늘 나는 광화문에 있는 단골 이비인 훅가에 갔다. 1년 만에 보는 조과장은 몸이 많이 불어있는 대신에 머리칼은 가엾게도 늦가을이었다. 뇌의 순환장애나 외이에 생긴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고 혈압이나 헤모글로빈 수치도 괜찮고 간혹 지나치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이런 기울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소리 또한 각양으로 톱니 물린 기계가 돌아간다는 사람도 있고 찌르레기가 쉼없이 울어댄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병원 입구에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온 조 과장은 자기의 진료 부위가 이비인 훅가라는 걸 잊고 이번에는 시진하듯이 내 눈을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예전의 그 짓궂은 시간들을 기억한 듯 살찐 뺨에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머금었다. 혹시 마음을 따라가는 어떤 소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의 말은 은근했지만 마음을 찔렀다. 전공 분야답게 입과 귀가 유난히 빠른 조 과장이 지난날 나를 싸고 돌던 소문 하나쯤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는 전광판에 떠오르는 뉴스를 읽으려는 사람처럼 내 눈에서 탐색의 눈길을 떼지 않았다. 나는 마음과는 달리 입가에 웃음을 가득 피워올리며 상냥하게 대꾸했다. 사모님은 여전하시죠? 내 대답이 요란한 경력을 지닌 그의 부인의 안부 치레로 바뀌자 그는 갑자기 푸푸푸 하고 스프가 끓는 소리를 내며 웃더니 그제야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다. 귀 속에서는 쉴 새 없이 공명을 알 수 없는 허밍 코러스 같은 것이 울렸다. 조 과장의 말처럼 마음을 따라가는 소리가 있는 것인지 발걸음은 나도 모르게 천천히 덕수궁으로 향했다. 나무에서는 새순들이 연두빛 숨결을 내뿜고 산철쭉의 꽃망울은 만삭의 안악처럼 천천히 몸을 풀고 있었다. 석조전 부근의 벤치 둘레에는 물이 지어 흰빛 비둘기가 날고 잔디 광장은 부신 봄빛으로 청대콩처럼 파랬다. 아름답지만 고통스러운 계절이었다. 일주일 전에 나는 한 백화점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자에서 우연히 황 간호사를 만났다. 그건 정말 너무 늦게 도착한 우편물 같은 것이었다. 그 즈음 나는 종합병원 임상병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병리학 전공의 실장이 따로 있었고 나는 그 부서에 속한 병리사였지만 안팡진 일 처리에다 활달하고 구김살 없는 성격 때문에 병원의 동료들은 나를 오 실장으로 불렀다. 가끔씩 바람기로 보이는 살랑거림도 없지 않아서 모든 남자들에게 연인처럼 살갑게 굴기도 했지만 실상 그것은 요랑 없이 해품 몸짓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선 밖으로 밀어내겠다는 신용이었다. 그들도 나의 이 앙큼함을 적당히 즐기는 것 같았다. 32살이 되는 봄이었다. 스키즈 플레이? 병리실 입구에서 이죽거리는 남자는 몇 달 전에 새로 온 외과의 레지던트였다. 그동안에도 틈만 나면 내게 슬쩍슬쩍 딴죽을 걸어오던 사내였다. 날짐승의 수컷이 깃털을 한껏 부풀리며 새를 과시하듯이 일 없이 내게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든지 우연히 스쳐 지나면서도 괜한 헛기침을 해서 시선을 끈 다음에 레이저로 쏘듯이 훑고 지나갔다. 이번에는 야구 해설가로 나타난 것이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까지 합세해서 고소한 듯이 웃고 있는 걸로 보아서 그 말은 나를 향해 던진 것이 분명했다.
삼루쯤에 나가 있는 내 나이에 진한 화장으로 꾸민 생기를 속임수라고 시비하는 모양이었다. 심한 곱슬머리에 어린아이처럼 붉은 입술, 웃을 때면 튜브에 든 치약을 단번에 짜듯이 칫 하는 소리를 내며 웃어서 심각함과 장난기가 함께 어울려 있는 남자였다. 깊게 꺼풀진 눈과 갸름하고 섬세한 콧날, 거기다가 방금 던진 말에 반응해 상당히 힘을 얻은 듯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뺨이 한껏 부풀려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평소 동료들의 짓궂은 농담을 익숙하게 대받아치던 그간의 능청과는 달리 아무래도 그날의 나의 생체 리듬은 하강 주기가 분명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숨까지 가빠지면서 재빨리 반격할 말을 놓치고 말았다. 여자는 이혼 법정에 갈 때라도 가능한 한 아름답게 치장하고 나서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인데 그와 정면 대결로 승부를 보기에 그날 나의 얼굴 컨디션은 말이 아니었다. 그날따라 건조해진 피부에 화장은 무슨 가구에 입힌 도료처럼 두꺼워서 이물스러웠고 정확히 대칭으로 그려지지 않던 눈화장 때문에 수없이 그리고 지우기를 되풀이했던 눈두덩은 불그레한 알레르기 증상까지 겹쳐 있었다. 나는 환한 얼굴을 숨기고 병실의 샘플 채집을 구실로 태연히 몸을 돌려 나와버렸다. 그러나 약오른 발걸음에 허둥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 계단에서 그만 볼상사납게 미끄러지고 말았다. 계단 위에 있던 사람들은 방금 병리실 개원 이래 가장 황당한 사건을 내려다보며 반은 입이 터지게 웃고 나머지 절반은 무안한 듯 급히 입을 다물었다. 병리실 오세정의 혀에 독이 달린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병원 내에서 아무도 없었다. 그럼 그녀가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쫓겨 내려가다가 노쇠 안전장치까지 맞물려 있는 계단에서 넘어지다니. 그것도 하필 항복하는 적장 마냥 오른쪽 무릎을 꺾다니. 찢긴 건 무릎이 아니라 그동안 독설과 오기로 간신히 버텨오던 노처녀의 체면이었다. 에구, 다 그 여자가 무슨 헛발질은. 여자는 무릎이 달걀처럼 예뻐야 하는데 누구 물건인가 흠집 났네. 그는 뒤에서 지켜본 듯 급한 다름질로 내려왔다. 무릎에서는 보란듯이 피가 뚝뚝 떨어져 스타킹을 홈통처럼 타고 검정 스웨이드 구두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가 손수건으로 급히 상처를 눌렀지만 피는 쉽게 멎지 않았다. 내 방으로 가요. 몇 번을 기워야겠는데요. 그도 놀란 듯이 얼굴이 창백해져서 내 가운 자락을 잡아 끌었다. 상처를 소독솜으로 닦아내고 지혈시킬 때는 풀 죽어있던 그가 정작 봉합사로 무릎을 꿰맬 때는 마치 자기 작품에다 사인이나 일련 번호를 새기듯이 득이양양한 얼굴이었다. 병 주고 약 준 고약한 봄날 오후였다. 그날 퇴근 무렵 내 자리에 노란 프리지어 한 다발이 배달되었다. 꽃을 가져온 사람은 외과에서 중수염 수술을 받은 남자아이로 운동 삼아 그가 심부름을 시킨 모양이었다. 향기가 무슨 말을 거는 것 같지 않아요? 피를 보고 흥분했을 때는 좋은 향기가 진정제 작용을 합니다. 상처가 제법 욱신거릴 테니 진통제 먹고 자요. 그가 흘려 쓴 메모지의 아래쪽에는 반창고로 붙인 알약 2개가 작은 단추 샘플처럼 매달려 있었다. 꽃은 태어나는 한자의 병실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했다. 하병에서 방금 건진 듯
줄기는 축축했고 밑둥치는 무리끼가 끼어서 미끈거렸다. 향기는 꽃이 시들기 시작할 무렵에 민근하고 희미한 채취만 느껴질 뿐 말을 걸기는커녕 묻는 말에 대꾸조차 없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는 벌써 소문이 왁자하게 부풀어 올라서 내가 목발이라도 짚고 나타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오 실장, 계단에서 굴렀다며? 두개골 금간데 없어? 부러진 데는? 아니, 우리 정형외과 팀에 공조가 없어도 되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특진으로 밀어넣을 테니까. 기억력에는 문제 없어? 문진 안 해와도 되겠어? 이쯤에서 그쳐야 한다는 걸 잊고 늘 수위 조절에 실패하는 것이 남자들이었다. 그동안 무슨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었던 모양이네. 멀쩡한 계단에서 변을 당하게. 가뜩이나 아쉽던 콧날엔 무슨 피해가 없었어? 위로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융비술은 책임지지. 총각 레지던트 코앞에서 일어난 외과적 사고라. 좀 의도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 미처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남자들은 신바람이 나서 돌아가며 한마디씩을 거들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주동자의 혀를 벨 작정으로 도끼를 뽑았다. 아니, 요즘 병원에 특종이 그렇게 없어요. 만화님들 중에 누구 새로 유방 성형수술이나 성전환 수술할 사람 없나 봐요? 가장 너스레를 많이 떨던 이비인후과 조 과장이 슬그머니 입을 다물고 주섬주섬 식기에 밥을 담아 들고 자리에 앉자 다른 축들도 이내 입을 다물었다. 남자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긴 조 과장 부인이 쌍꺼풀 수술에다 유방 성형 수술까지 했다는 것은 병원 수위까지 다 아는 일이다. 얼굴과 가슴을 동시에 손봤을 정도라면 거의 성전환 수준이라며 병원 참새들은 드러내놓고 입방아를 찧어댔다. 돈 몇 푼을 아끼려고 남편의 근무처에서 성형수술을 한 무신경은 애초부터 소문 따윈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었다. 구내 식당은 가뜩이나 소음과 냄새로 와글거리는 곳인데 깨진 내 무릎으로 인해 그날의 혼란은 늪지대에 날아오르는 하루살이 때를 방불케 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남자들의 말투는 대체로 공격적이었다. 월요일 아침에 병실 회진이 끝나고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는 시간에 이 특징은 그대로 드러났다. 뽑아 버리지 뭐. 일단 열어봅시다. 긁어부스럼이지 차라리 손 안 대는 것이 좋아요. 하나의 의견을 놓고도 치과, 외과, 피부과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방식대로 말했다. 끝까지 말을 듣는 쪽은 정신과였다. 마지막에 가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견부터 취합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물론 병리 실장인 서 박사의 말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우선 샘플부터 봅시다. 간호사들도 근무 병동에 따라 꼭 심리적이랄 수만은 없는 증상에 시달렸다. 나는 쉴 새 없이 손을 씻거나 몸에 어디가 조금만 트집을 잡아도 체온부터 쟀다. 일종의 세균성 노이로제였다. 신경외과의 근무자들은 허리가 아팠고 소화기내과 근무자들은 눈에 황달기가 번지지나 않는지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소화기의 여러 증상 때문에 예민해졌다. 응급실 근무자들은 대체로 심각하고 안색이 나빴으며 늘 몸을 잽싸게 움직였고 호흡이 가팔랐다. 소독약 냄새는 손톱과 머리칼, 심지어는 숨결에까지 배어 있어서 병원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기에 너무 살벌한 터전이었다.
일주일 만에 무릎에 실밥을 뽑았다. 갓 생긴 흉터는 인맥에 그물무늬 마냥 봉합자가 머물렀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재봉사 생활 수년에 손 떨리기는 처음이네. 그는 상처를 확인하고 흉터 완화용 연고를 발라주면서 과장된 제스처를 해보였다. 동업자끼리의 품앗이 같은 거 아니에요. 기회가 오면 신세에 갚을게요. 시큰둥한 나의 대답에 그는 저 무릎의 신축 운동을 몇 번 해보세요. 아직 정식 퇴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며 뻗대더니 알만한 사람이 인사치레에는 더 숭악하다니까. 도대체 주치 저녁 한 끼도 안 사줄 거요? 만나서 기니 해줄 이야기도 있고 하면서 슬그머니 매달렸다. 상처가 뒤탈 없이 아무는 데는 개고기가 최고예요. 개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의 말에 즐겁했지만 정작 저녁을 먹으러 간 곳은 게를 듬뿍 넣고 끓여내는 해물탕집이었다. 그는 생각과 달리 젓가락으로 게살을 몇 점 집어먹고 국물을 맛보는 정도의 느리고 신통찮은 식사를 하는 데 비해 나는 게살을 재빨리 발라먹고 껍질은 압축된 깡통처럼 만들어서 단숨에 뱉는 거침없고 속도감 있는 식사를 했다. 처음 만나는 남자와 밥을 먹는 여자치고는 체면과 내숭을 뒤로한 설렘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전투적인 식사였다. 찻집으로 차례를 옮긴 그는 식사 때와는 달리 심각하고 근심 어린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음에 깊이 담아둔 이야기라도 있는 눈빛이어서 입이 말랐던 쪽은 나였다. 얼굴에다 금박 입혀요? 꼭 파라오 가면 같아요. 게다가 눈썹은 왜 꼭 베이지색으로 그려요? 나이가 10살은 더 들어 보이게. 참으로 기막히고 대책 없는 남자였다. 따로 만나 기니 해줄 얘기라는 게 고작 그거였어요? 바로 그 기나다는 얘기가? 나는 코와 입으로 한꺼번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30이 넘도록 특별히 애착하는 대상이 없었던 나에게 내 얼굴은 곁에 두고서 날마다 쓰다듬고 가꾸는 일종의 관상식물 같은 것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화장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 화장의 기조 색조는 주로 금색이었다. 나는 금색이 지는 광택과 그 미묘한 아름다움과 주술적인 분위기를 좋아했다. 그럴 때 눈썹도 같은 계열인 진 베이지색으로 정리해주면 차분함과 신비함을 더해주었다. 옆으로 길게 뻗은 눈매와 긴 콧마루, 소년같이 굳은 내 윤곽의 분위기는 꼭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연상시켰다. 이은재 씨, 호지랖이 넓기는 지금이 무슨 고려시대예요? 연년집 안압과 기생의 신분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남이야 얼굴에 도금을 하든 백분을 바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알려줄 게 있는데 10살 더 들어 보이는 아이가 진짜 내 나이예요. 제대로 본 거라고요. 그럼 그쪽은 몇 살인데요? 그는 예의 그 치약을 짜는 듯한 웃음인 칫 하고 웃더니 벌을 받는 사람 마냥 팔을 슬그머니 들어 올려서 손가락 3개를 만들어 보였다. 손 아래군요. 근데 웬 망극한 참견까지? 몸들 바를 모르겠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무겁게 말 들지 말고 서로 편히 내려놓고 지내자고요. 급해서 새치기 하는 사람, 조아리고 들어오는 사람, 어떤 종류의 검사 샘플도 모른 척하지 않는다. 이것이 병리실의 수칙이거든요. 어흑, 비로소 영국의 수교가 시작되는군요. 식민지라도 좋을 판에 좋습니다. 훈제는 유인원처럼 흰 이와 붉은 잇몸을 몽땅 드러내놓고 다시 칫칫 웃었다. 사실
새로이 어떤 심각한 관계를 시작하기에 이미 나는 체력으로나 정신적으로 늦은 나이였다. 활달하고 그늘없는 모습은 염치 없이 짙은 화장과 마찬가지로 위장술에 불과했다.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의 심한 악성 빈혈에다 지독한 불면까지 겹쳐서 나 몰래 시달리고 있었다. 더욱이 2살이나 아래이며 비교적 외적 조건이 나무랄 데 없는 훈제와는 시작부터가 정정당당한 게임이라고 할 수 없었다. 마음 한쪽에서는 벌써 또야 하는 탄식이 절로 터져나왔다. 세정씨 수영장 가요. 세정씨 스케이트 타러 가요. 이것은 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까지 나이가 한참 아래인 남자들의 요청이었다. 마음이 먼저 있기 전에 서둘러 보채던 그런 말들은 썩은 이를 뽑으러 집가에 함께 가자거나 보호자가 필요한 위험한 놀이기구를 같이 타자는 칭얼거림으로 들렸다. 세정씨, 철새 도래지에 같이 가요. 세정씨, 갈대 보러 가요. 이런 말은 내가 30이 되기 전에 내게 은밀히 갈망을 품고 있던 방사선가와 약재가의 어린 남자들의 신청이었다. 하루길로서는 제법 먼 장소에서 새와 갈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자는 건지 나는 유모나 보모족보다는 차라리 어린 누이가 되고 싶었다. 단 한 사람 내게 첨언을 해온 연상의 남자는 내 거의 방과장이었다. 결혼합시다. 병실 복도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영안실만 제외하고서 눈이 마주치는 곳이면 어디라도 그는 신명난 목소리로 청혼을 했다. 기관지 분야의 1인자인 방과장의 청혼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다. 그저 유쾌한 날의 대부분의 인사가 결혼합시다 였다. 볼품없이 작은 키에 경박해 보이는 걸음걸이, 게다가 토산품 가게에서 파는 농부 인형처럼 바지 저고리를 입히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부지런한 것도 농사꾼을 닮았는지 제일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병원의 처녀들은 그가 청혼을 할 때마다 대체로 기겁을 했다. 물론 나도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번번이 다른 길로 돌아서 가곤 했다. 그가 왜 그렇게 결혼에 포온이 진 사람처럼 구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애석하게도 그 진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도 있었고 사별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았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수군거림은 이내 가라앉았다. 훈제가 이 병원에 온 뒤에 외래에 있는 휴게실에서는 매주 한 번 음악 감상회가 열렸다. 병원의 직원 외에도 보행이 가능하고 음악에 관심이 있는 환자는 모두 이 감상회에 참석했다. 그는 외과적이거나 뇌과적인 의술 외에 인간의 심리적인 치료에 관심이 많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악요법이었다. 음악이 인간의 생리나 심리에 미치는 효과를 이용하는 치료였다. 치료의 대상자들은 자폐아나 스트레스성 환자, 우울증, 정서장애나 행동장애, 그리고 정신과 환자 등으로 조금씩 해당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었다. 불면과 변비에 시달리는 나도 음악요법을 시도했다. 내 대장이 기교가 화려하고 비통한 느낌을 주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좋아하는 건 확실했다.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코락스나 아락실처럼 사용했던 나로서는
위대한 인류의 감성 자산을 통변을 위한 형이하학적 용도로 횡령한 것에 늘 어떤 명구스러움을 느껴야 했다. 음악을 들을 때면 내 대장은 대체로 격렬하게 반응했다. 식은땀이 흐르도록 온 내장이 꿈틀거리고 아랫배가 쥐어짜듯이 아프면서 항문이 비명을 질러대는 것이었다. 내 정신은 그 순간 출산을 돕는 조산원처럼 이 과정에 조용히 개입하여 약간의 조바심을 가지고 육체의 반응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나 때로 흘러간 유행가가 즉효할 때도 있었다. 구슬픈 곡조와 간드러진 노랫말에 내 내장이 그토록 열렬하게 감흥하다니. 마음도 마음이려니와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육체였다. 우스운 일은 경구용 약물만 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음악 요법도 금방 내성이 생기곤 했다. 그래서 수없이 음악을 바꾸어가며 들어야 했다. 그러나 불면에 도움을 주는 음악은 내 경우에는 의외로 조용하고 아름다운 곡이 아니었다. 그런 곡들은 늘 어떤 연상작용을 불러일으켜 괴로운 기억들을 한꺼번에 몰고 나타나서 잠을 방해했다. 차라리 낯설고 난해한 쪽의 음악이 나았다. 금속성의 악기들로 구성된 혼란스럽고 소란한 곡들. 음악과 귀의 부조화에 골치가 아프고 난해한 해석에 지친 내 정신은 어느새 잠속으로 달아나 있었기 때문이다. 훈제는 수술실에서 음악요법을 처음 시도했다. 마취 상태에 있는 무의식의 인체라 할지라도 칼을 받아들이는 몸의 상태가 다르다.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가곡과 교향곡, 협주곡과 오페라들을 짜임새 있게 배열하고 곡 선정에 놀라운 솜씨를 보였으며 그의 해설은 음악 자체보다 더 멋있었다. 나는 매주 음악 감상회에 참석했다. 뒤늦게 우울한 내 눈동자를 알아챈 그는 슬픔 어린 곡들로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슬픔은 슬픔으로만이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우수는 그 봄에 확실히 가벼워졌다. 그는 그것을 동질성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의류에 기름때를 녹여서 빼주는 것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의 용매인 것처럼 말이다. 그 봄에 내가 입었던 옷 중에서 그는 가지색 재킷 속에 껴입었던 블라우스를 가장 좋아했다. 그게 무슨 색이지? 핑크? 연분홍? 한참을 고개를 갸웃대던 그는 아하, 새학시 분홍 하며 놀리곤 했다. 맞는 말이었다. 마음속으로는 무슨 미친 짓인가 하고 망설이면서도 실제로 그를 만날 때마다 내가 입었던 옷의 대부분은 대학에 갓 입학한 여학생 같은 차림이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단정하게 주름이 잡힌 스커트에 같은 색 조끼나 블라우스, 장식이 거의 없는 구두나 단화, 그리고 머리 또한 염색이나 가발까지 서슴지 않던 공격적인 모양내기 대신 턱선에서 얌전히 머물러 있는 단발머리를 고수했다. 황금 가면 같던 금색 화장은 연한 살색으로 바꾸었고 눈썹도 검정 아이섀도로 살짝 음영만 주었다. 그는 틈날 때마다 내게 생명을 구해준 은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 생명이라니 당치도 않은 그의 궤변을 들어보면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응급조치에서 가장 긴급을 요하는 게 뭔지 알아? 어떤 상처라도 지혈이 안 되면 끝장나는 거야. 그리고 여자의 생명은 바로 아름다움인데 혹시라도 흉터 생길까 봐
내가 얼마나 수족을 떨면서 꿰맸는지 알아? 물론 켈로이드 같은 특수 체질이라든지 본인의 위생 상태 불량으로 오는 2차 감염 같은 것까지야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글을 3번째만 하던 날 그는 갈 곳이 있다며 서둘러 앞장을 섰다. 의기투합하는 짝이 생겼다고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지만 지난해 어머니까지 모두 형님이 계신 뉴욕으로 가셨어. 대신 문중 어른들이 계신 곳으로 인사하러 가자.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덕수궁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고궁에 대해서 그가 태어나 자란 고향 마을처럼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었다. 여긴 고종 할아버지가 임호하여 조예를 하던 중화전, 여기는 후비인 엄비가 거처하던 즉조당, 또 이곳이 바로 고종 할아버지의 짐전인 함령전 하면서 두루 꿰듯이 가리키고 역사적인 해설과 비화까지 곁들여서 설명했다. 여기가 자기의 선영도 아니고 왜 그리 유별스럽게 덕수궁을 좋아해? 칭찬을 대신한 나의 이런 물음에 그는 지나가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냥 오래된 숨결에 기대는 게 좋아. 직장 내 연애의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 그 가운데 흔한 2가지 형태가 바로 박력제 살포형과 잠수함형이었다. 앞의 것은 무조건 소문부터 내놓고 보자는 유형이었다. 살포 지역 내에서의 다른 경쟁자의 생존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를 저지른 뒤에 뒷감당하자는 유형이었다. 병원의 몇몇 쌍들은 이 방법으로 아주 초기에 실패했거나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공했다. 훈제와 나는 잠수함형이었다. 모든 거래와 진행은 물밑에서만 이루어졌다. 병원이라는 장소는 소문에 즉각 반응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서 한번 휩싸이면 무사히 통과하기 힘들었다. 사람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어 위급하게 다루어지고 희망과 절망이 순간적으로 교체되기도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경무에 시달렸고 피냄새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휴가병처럼 모두 자극적인 오락거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얼굴도 반반하고 독설도 알아주나 32살까지 시집 안 간 병리실의 오세정은 한번 포획되면 맛깔스럽고 물 좋은 대형 안주거리였다. 훈제에게는 자주 입술을 하른다거나 한 손으로 늘 머리카락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듯이 쓸어넘기는 등의 몇 가지 버릇이 있었다. 가끔은 심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증상도 나타났다. 처음 나의 생각은 단순한 추측에서 맴돌았다. 정신의 괴로움과 육체의 괴로움은 서로 넘나들 수 있기에 나타나는 반응도 대개는 비슷했다. 언젠가 늦은 저녁을 먹고 나서 그가 나를 바래다 주는 길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 그의 입맞춤은 강포했고 가슴을 함부로 헤집고 들어오는 손길도 더할 수 없이 거칠었다. 부드럽고 애틋한 것과는 거리가 먼 당장 목을 조를 것처럼 덤비는 몸짓은 어떤 두려움마저 느끼게 했다. 세종아, 오늘 밤 우리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되보지 않을래? 그의 곱슬머리는 그날따라 전부 땀에 젖었고 커다랗게 커플짓 눈동자는 잔뜩 수축되어 있어서 마치 소극에 나오는 삐에로가 비장한 장면 앞에 노출된 것처럼 우스꽝스러웠다. 젊은 육체의 포옹이 아무리 근기 없는 축제라 해도 먼저 경건한 의식으로 손잡아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던 나로서는 그의 수작이 너무 노골적이고 뻔뻔해 보였다. 아담과 이브처럼 홀라당 벗고서 말이야? 온초족이고
아주 긴한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해. 좋지. 근데 너의 그 긴하다는 얘기는 늘 들어보나만 하니까 관둬. 대신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 말고 지옥의 문에 있는 아담과 이브는 어때? 각각의 단신상으로 말이야. 그날 밤 내 거절로 인해 그는 죄를 짓고 낙원에서 추방당한 아담처럼 지나치게 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생각해보면 젊은 피가 절절 끓는 남자에게 있어 욕망에 시달릴 때의 증상이나 욕망이 좌절당할 때의 증상이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는 평소에 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가끔 악동 같은 표정으로 세종아, 세종아, 나랑 같이 살자, 응? 네가 좋아하는 곡 전부 외워서 허밍으로 불러줄게 하면서 눈까지 붉어져 덤비듯이 말하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악귀라도 만난 표정으로 과장되게 뒷걸음을 쳤다. 그 말은 정원에 대한 변형이었다기보다 그저 실없이 지분거리거나 함께 뒹굴자는 말로 들렸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말에 늘 튀김집에 산패한 기름을 뒤집어 쓴 것처럼 기겁을 하며 펄쩍 뛰었다. 병원에 도는 소문은 병리실에 가장 늦게 도착했다. 이빠른 근무자가 없기도 했지만 일의 내용이 단조롭고 정밀해서 사무실 분위기가 극히 사무적인 탓도 있었다. 가을 기운이 소슬하게 번질 무렵 병원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문제로 담당자들과 약제과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수술실과 응급실에 둔 몰핀이 그동안 여러 차례 도난당했으며 이는 내부자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소문이었다.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가장 먼저 지목당한 사람이 방 과장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청혼에 질린 사람들은 그의 얼굴빛이 지나치게 검고 건조한 것을 의심했으며 때로 턱없이 행복에 도취되어 있는 표정도 마음에 걸려 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마약 중독 증세로 보였기 때문이다. 병원의 수사관이 파견되어 조사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긴장감이 소독약 냄새처럼 떠돌았고 직원들은 재빨리 입을 다물었다. 몰핀의 취급이 엄격해지고 단속이 철저해지자 바로 그물에 걸려든 사람은 외과 병동의 황 간호사였다. 나와 동갑내기로 얼굴색이 어둡고 눈이 늘 충혈되어 있어서 간호사들의 구설에 은밀히 오르내리던 여자였다.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도대체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길래. 그녀는 처방전대로 약을 투여하는 가정에서 함량을 속이고 여분의 주사약을 챙긴 것이다. 진통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에 항의하는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한 담당 인턴이 탈의실 한쪽에 숨겨두었던 황 간호사의 가방에서 주사약을 찾아냈다. 훈제는 그날 밤 늦게 내게 전화했다. 세정아,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지중인 듯 혀가 말려드는 목소리로 무어라고 웅얼거리는 사이 흐느낌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꼭 준 황야로 내몰린 짐승이 제 상체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니까.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신음소리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와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담과 이브 놀이를 하든지 함께 살아버리든지. 나는 젖가슴이 짝짝이도 아니고 배꼽이 기형도 아니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의 정부가 되어도 좋다고 여길 만큼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밤마다 끌어안고 얼크러지고 허물어지면서 서로의 안타까운 경계를 지워나가고 싶었다. 다음 날 훈제는 응급 환자의 복막염 수술을 하던 중에 수술실에서 쓰러졌다. 바람같이 달려와 그를 내과 병동으로 빼돌린 사람은 방 과장이었다. 병원에서 그의 잽싼 처치와 걸음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그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감기약 속에 들어있던 항히스타민 제제의 과민 반응. 이것이 병원 안에 모든 궁금한 길을 향해 내린 방 과장의 공식 해명이었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옮겨간 그날의 정황과 비밀리에 떠돌던 소문은 전신으로 보낸 통신보다 더 빨리 사람들 사이로 퍼졌다. 더구나 외과 레지던트와 기혼의 간호사가 개입된 소문은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나는 혼란과 고통에 휩싸였다. 그의 음악요법대로라면 그럴 때 인도의 민속음악이나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들어야 할 것 같지만 바의 칸타타나 베토벤의 월강을 듣는 쪽이 오히려 숨쉬기에 편했다. 억누를 수 없는 의심과 분노 때문이었다. 더욱이 방 과장의 부탁은 내 의지를 묶었다. 세정씨, 놀라지 말아요. 그동안 두 사람 사이는 대강 짐작했어요. 훈제의 일은 염려한 대로 익히 보아온 마약의 금단 현상이었어요. 희망 있는 후배를 법대로 처단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선 급한 것은 치료예요. 절대 표면에 나서지 말아요.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공조자로 조사받는 것은 물론이고 황 간호사까지 연루되어 있어서 주문은 가히 상상 이상이에요. 그는 지금 누구를 변호해 줄 힘도 정신력도 없어요. 아마 당분간은 자신의 치료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 누가 곁에서 부담을 주면 오히려 자포자기하니까 스스로 딛고 일어설 때까지 모른 척 하세요. 훈제와 황 간호사는 비공개적인 청문회를 통해 병원에서 파직당했고 그는 모든 경력을 박탈당했다. 형사처벌을 면한 것은 그나마 병원 측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 과장을 통한 소식으로는 그의 치료를 위해 미국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건너왔으며 빠른 시일 안에 그를 데려가기 위해 수속을 밟고 있다는 것과 극심한 우울증 상태여서 치료진을 안타깝게 한다는 얘기였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별을 준비했다. 사랑은 늘 실체 없이 사라지지만 이번만큼은 추억 속에 영정이라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에는 이미 조등 하나가 걸려 있었다. 나는 떠나기 전에 그를 보러 갔다. 얼굴만 잠깐 보고 올 작정이었지만 수많은 의문과 망설임 사이에서 그만 아득하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때문에 내 어안 렌즈는 뿌옇게 서린 물기로 청명한 기록 사진을 담아내지 못했다. 나의 피사체는 아무 말 없이 찡그리듯 약간의 웃음을 지었고 빗질되어 있지 않던 곱슬머리를 제자리에 놓으려는 듯이 자꾸만 자신의 앞 이마를 쓸어넘겼다. 그가 가만히 내 손을 가져다 그의 입술에 대자 뜨겁고 메마른 한숨 같은 것이 후루루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내 기억 속에 괴로운 숨결로 떠돌았다. 발신지의 주소마저 없던 훈제의 편지가 다음해 정월 마지막 날에 나를 찾아왔다. 잘라낸 마음의 구루터기에서 물기가 천천히 거치고 살얼음 같은
얇은 딱지가 앉을 무렵이었다. 세정아, 황금마스크 같은 너를 처음 본 날은 두 번째 자살이 미수로 끝난 다음 날이었다. 넌 영원불면의 여신처럼 목을 고쳐 세우고 오만하게 내 곁을 지나갔다. 살아남고 싶지 않았다면 너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느 한 기퉁이에도 벌레 먹지 않은 청정한 나뭇잎까지 싱싱하고 환해 보이던 너.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2년 전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친구는 죽고 나는 중상이었다. 제대로 짜맞추기가 불가능할 만큼 몸은 심하게 망가졌고 억지로 깨워 맞춘 육체의 후유증은 더 심각했다.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통증과 불면까지 겹쳐 진통제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진통제의 사용량은 늘어만 갔고 내 정신은 급격히 약물의 의존 상태로 기울어졌다. 나중엔 진통제를 얻기 위해 더러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몰핀 도둑질이었다. 나는 이 악마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으나 소용없었다. 고작 12시간 정도만 지나면 고통은 한계에 달했고 그럴 때마다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했다. 황 간호사는 죽은 친구의 누나다. 그녀는 몇 번인가 내 자살을 회방했고 치료와 극복을 위해 함께 애쓰고 고민한 사람이다. 병원이 삼엄해지자 나는 금단 현상으로 발작했고 매번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듭된 내 애원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못할 짓을 한 것이다. 내일 뉴욕으로 떠난다. 그곳 전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작정이다.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지금 서로 내가 완전히 좋아진다 해도 이곳에서 살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가족께 매는 일 하나만큼은 자신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신기루 장수면 어떻고 재화 기술자면 어떻겠니? 너와의 단절이 가져다준 또 하나의 금단 현상은 이제껏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더 괴롭고 가혹하다. 그러나 이 고통만은 기어이 이겨낼 생각이다. 너 또한 얼마간의 괴로움을 겪겠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화면에 오랜 시간을 고정시키다 눈을 떼면 잔영이 남지 않니? 나에 대한 마음도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하렴. 아마 한동안은 매캐하고 자욱한 기억의 연소로 매운 눈물을 흘리겠지만 이 모든 괴로움은 무서운 세월 앞에서 이내 최소한의 윤곽을 남긴 채 해체될 것이라고 믿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병원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더러 바뀌었고 병실과 베드수가 모자라서 한 번의 증축을 거쳤을 뿐이다. 노쇠 장식이 물려있던 구간 병리실 계단은 흔적 없이 헐렸고 내 무릎의 흉터만 남았다. 흉터는 처음에 필기체로 급히 흘려 쓴 자필 서명 같더니 명의가 한 차례 바뀌면서 이제 기억 속의 길처럼 희미한 실선으로 남았다. 거의 3년 동안을 줄곧 외통수로 지속적인 결혼의 구호를 외치던 방중기 과정은 내가 34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내게 같은 내용의 마중 인사를 얻어냈다. 그는 39살의 어엿한 총각이었다. 상천이 이혼이니 하는 사람 잡을 소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은 그의 낙천적인 성격과는 달리 외모에 대한 지나친 열등감 때문에 차라리 한 번 결혼한 적이라도 있다는 쪽이 훨씬 마음 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병원 내에
모든 미혼녀들에게 줄기차게 고운 세례를 한 것도 모두 나 때문이었다고 했다. 공개적인 소망은 언젠가는 햇빛을 보게 되리라는 그의 확신에서였다. 하객들을 미소 짓게 만든 병리 실장, 서 박사의 결혼 축사는 다음과 같았다. 병리실에 의뢰가 가장 많은 부서는 내과입니다. 가장 VIP 고객이라 할 수 있죠. 고객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병리실에 있는 가장 값진 물건을 사은품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믿은 뒤에도 마음 안에 환청처럼 떠돌던 까닭 모를 슬픔 때문에 괴로웠고 신분을 감쪽같이 바꾸고 살아가는 전과자처럼 왠지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어도 남편과 나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다. 남편이 힘이 들더라도 절대 기다리는 내색을 하지 말라고 이른다. 생명이란 영악한 존재야. 애 태우는 걸 알면 아예 작정하고 애를 먹인다는 거야. 그러니 조금도 눈치채게 하지 마. 나 또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내 안의 슬픔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대신 나는 쉴 새 없이 앓는다. 고막염, 지연염, 디스크. 그의 전공과는 거리가 먼 병을 앓을 때마다 남편은 내 병이 자신을 몹시 섭섭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날 백화점에서 황 간호사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법석대는 인파 속에 그것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나를 먼저 알아본 그녀가 손을 흔들며 소리까지 질렀기에 나도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했다. 그쪽은 혼자였고 나는 동행이 있었으나 대충 헤어질 무렵이었기에 양해를 얻기가 쉬웠다. 그녀는 전보다 많이 여유어 있었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서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있는 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거의 5년 만이죠. 며칠 전에 남편과 같이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훈제는 동생의 어릴 적 친구로 혈육 같은 사이였어요. 모른 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조력자였는지.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말밖에. 인간의 고통은 결국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인가 봐요. 나중에 알았어요. 같이 겪는 아픔이라는 걸. 나는 그 말 끝에 용기를 내어 훈제의 안부를 물었다. 훈제 씨는 뉴욕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혹시 그쪽으로 무슨 소식이 오나요? 황 간호사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삼키고서 그늘진 눈을 들어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울듯한 얼굴이었지만 자세히 동공을 들여다보는 순간 이미 울음을 그친 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훈제는 뉴욕에 안 갔어요. 왜요? 다른 곳으로 갔나요? 나는 기억에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차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뉴욕 아닌 다른 도시 어디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가 있든지 가족의 장인이 되기 위해 이탈리아에 가 있든지 크게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기억 속의 주소가 바뀐 건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출국하기 전날 잘못되었어요. 퇴원 직전 조금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가족들이 안도하고 출국 준비 때문에 조금 어수선했던 사이에 목을 맸어요. 창틀에다.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 부탁만 유서에 남겼대요.
내 귀울음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허밍코러스 같기도 하고 휘바람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를 귀에 가득 담고 잠을 깨면 머릿속은 닝닝닝 귀울음으로 혼미하다.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여있다. 아직도 그를 생각하면 천식 증세처럼 기관지가 조여드는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동안의 슬픔으로 그에 대한 마음의 빚을 얼마쯤은 탕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의 눈이 붉어지던 기억 앞에서 나는 사죄했다. 그건 내가 생각했듯이 동물적인 체열이 달아올랐던 게 아니라 슬픔으로 빗발선 눈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더욱이 정신은 몸보다 훨씬 심약해서 쉽게 상처를 입고 휘청거린다. 그는 기댈 곳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기댈 곳을 찾지 못했다. 사랑마저 약시인데다 난청이었다. 상처는 저 홀로 깊어지고 전 존재를 서서히 갉아먹었다. 나는 이비인 후가에서 준 약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한동안은 이 귀울음을 그냥 견딜 작정이다. 내 마음을 따라가는 소리로 기대는 그의 숨결로 간직할 생각이다. 그의 마음에 있던 것이 사랑이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랑은 이제껏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었으리라. 세월의 한없는 경랑을 지나 아득한 회항의 시간이 돌아온다 해도 우리 안에 있던 사랑이 서로를 알아볼 것이라고 믿는다. 아니, 내 귀울음이 먼저 그를 알아들을 것이다.